시티에는 홀란드보다 케인이 더 적합했을 거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가 엄청난 득점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들이 23골을 기록했는데 현재 24경기 치른 시점에 홀란드가 26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미 넘겼어? 그리고 해트트릭도 무려 4번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에 해트트릭을 4번 한 게 시어러, 케인 둘뿐이었습니다. 자, 홀란드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데 홀란드의 존재가 맨시티의 경기력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뭔 소리야? 약간 요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진짜 실제로 그런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을까? 맨시티의 경기력 정말 안 좋아졌을까? 자, 먼저 홀란드의 합류로 인해서 맨시티의 경기력이 안 좋아졌는지 체크부터 해봐야겠죠? 홀란드가 이번 시즌에 합류했으니까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경기당 승점을 얼마나 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엔 경기당 2.45점, 올 시즌엔 경기당 2.16점. 어우, 좀 떨어졌네. 자, 그러면 맨시티의 90분당 골 기대값을 비교해보자고요. 지난 시즌엔 맨시티가 경기당 2.33골을 넣을만 했고 올 시즌엔 경기당 2.09골을 넣을만 하다. 골 기대값도 떨어졌네. 그리고 제가 시티의 수비력 변화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경기당 실점 기대값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즌 시티가 경기당 0.6골을 실점할 만 했고 올 시즌 시티는 경기당 0.82골을 실점할 만 했다. 그러면 수비력이 더 안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어떤 팀의 축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538 SPI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맨시티의 점수를 보면 지난 시즌에는 93.5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엔 90.6으로 떨어졌어요. 자, 결론적으로 맨시티의 경기력,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잘하지만 홀란드가 없었던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에 안 좋아진 게 맞다. 딱 순위만 봐도 이번 시즌엔 아스날이 계속 1위였고, 자, 근데 시티가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비진 부상도 많고 미드필더 선수들의 폼도 하락했고 측면에서 파파박 돌파해주는 선수들도 사라졌죠. 근데 오늘은 홀란드 얘기만 해보자고요. 폴스9과 넘버9. 자, 맨시티가 홀란드 때문에 경기력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딱 이겁니다. 지난 시즌엔 폴스9, 그러니까 가짜 9번을 나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면서 찬스를 만들었는데 올 시즌엔 홀란드가 넘버9, 즉 정통 9번 공격수로서 박스 안에 계속 박혀있으니까 옛날에 그 유기적인 스위칭이 안 돼서 공격이 더 안 풀린다, 요겁니다. 물론 홀란드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긴 합니다만 이 그림을 보면 지난 시즌이랑 비교가 좀 쉬워져요. 이 그림은 지난 시즌 공격수 그리고 폴스9 역할을 맡은 선수들이 볼을 받은 위치와 올 시즌 홀란드가 볼을 받은 위치를 비교한 겁니다. 이걸 보면 올 시즌 홀란드의 활동 반경이 좀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홀란드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건 홀란드의 이 좁은 활동 반경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난 시즌엔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됐는데 올 시즌은 홀란드가 박혀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홀란드가 전방에 박혀있으니까 지난 시즌처럼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 진영에서 볼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이 주장이 맞는지 보려면 우리가 이 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올 시즌 시티 선수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난 시즌보다 터치를 더 했나 덜 했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푸르스름하게 된 곳들 있죠? 이게 시티 선수들이 이 지역에서 지난 시즌보다 터치를 더 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계열로 된 곳들이 있죠? 이 지역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터치를 더 많이 했다, 요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의 터치가 확실히 줄었죠. 그리고 뒤쪽에서의 터치가 많아졌네. 일단 홀란드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격 진영에서 볼을 잘 못 돌리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그들은 이 원인을 홀란드한테서 찾는 거죠. 홀란드가 박스 안에만 박혀 있으니까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 수가 없다. 지난 시즌은 포든이 이렇게 싹 내려와가지고 수적 우위 만들었는데, 자,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지난 1월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에 많은 경우 폴스9으로 경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드에 엑스트라맨, 즉 한 명의 여유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올 시즌엔 엑스트라맨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돼요. 펩도 인정을 하는 거죠. 지난 시즌보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가 덜해졌다는 걸. 자, 올 시즌에 맨시티의 공격 템포가 좀 느려졌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홀란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홀란드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수적 우위가 안 만들어지고 또 유기적인 스위칭이 안 되니까 볼을 잡은 선수가 앞에 패스 줄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볼 갖고 있을 때 어디다 줄까? 줄 데가 없네? 고민하다가 패스 실행도 늦어지고 그냥 막 뒤로 백패스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홀란드가 전방에 박혀 있으면 수비할 때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엔 펄스9이 내려와서 볼을 돌리다가 뺏기면 일단 볼 주변에 숫자가 많았죠. 그러니까 바로 압박해서 뺏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바로 못 뺐더라도 중원의 숫자가 많고 자기들끼리 간격이 좁으니까 상대의 역습을 측면적으로 싹 몰아놓고 다른 선수들이 그때 따라 내려가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홀란드
홀란드가 박스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볼을 뺏겼을 때 홀란드가 수비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홀란드가 저기 위에 파이널 서드에서 압박을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근데 시티의 중원에서의 압박 자체가 지난 시즌 경기당 105회에서 올 시즌 56회로 크게 줄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미드필더들의 폼 저하, 기동력 저하도 있을 거고 홀란드가 안 내려와 주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맨시티의 상대 팀이 역습을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실점이 조금 많아진 거겠죠. 홀란드를 폴스9으로 쓸 수 없는 이유. 자, 얘기가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홀란드를 그냥 폴스9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님? 김진짜 네가 옛날에 홀란드 연계도 좋다며. 네 맞습니다. 근데 홀란드가 폴스9으로 뛰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폴스9들을 생각해보세요. 메시, 토티, 포든 요런 선수들입니다. 요 선수들이 뭐가 돼요? 일단 스스로 득점할 수 있죠. 그리고 중원으로 내려와서 주고받고 하면서 탈압박하는 건 당연하고 결정적으로 전방에 미친 트루 패스들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볼 받고 돌아서서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어야만 여기서 만들어낸 수적 우위 그리고 본인이 비워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동료들의 움직임 이거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홀란드는 이렇게 내려가서 받아주긴 하는데 그냥 짧게 주고 미친듯이 다시 뛰어 올라가는 패턴 그게 거의 다예요. 요거는 상대한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냥 홀란드 따라가면 돼. 이러면 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펩도 홀란드를 폴스9으로 쓸 수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홀란드의 자질을 압니다. 우리는 그와 폴스9으로 뛸 수 없으며 새로운 움직임들에 적응해야 하죠. 자, 이렇게 홀란드를 폴스9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시티 홀란드 말고 케인이 갔어야 되는데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케인은 아시다시피 넘버9도 되고 폴스9도 돼요. 박스 안에서 골 개 잘 넣지, 소니 보고 스루패스 개 잘 찌르지, 중원에서 볼 소유되지, 돌파되지. 그래서 앙리도 그러더라고요. 시티에는 홀란드보다 케인이 더 적합했을 거다. 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인이 맨시티에 갔다면 홀란드보다 골을 적게 넣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티 자체는 더 강한 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레비가 안 파는 거 어떻게 해? 펩의 머리가 빠지는 이유. 자, 여러분 펩이 탈모에 시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 왜냐면은 펩도 홀란드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상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자, 그게 뭔 얘기냐? 홀란드는 힘이 좋고 빠르죠. 그래서 뒷공간이 넓을 때 홀란드 보고 찔러주면 알아서 잘 넣죠. 근데 펩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찔러주는 직선적인 속공하는 요런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 게임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티 선수들이 역습할 때 홀란드한테 찔러주고 다 같이 쭉 올라간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서 골을 못 넣고 뺏겼어. 그러면 상대팀도 다시 역습을 하겠죠? 근데 시티 선수들의 앞뒤 간격이 이미 다 벌어져서 역습을 차단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실점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펩은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해요. 예전부터 볼을 어떻게 소유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역습을 덜 당할까 이런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심지어 펩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선수들의 패스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패스 미스를 적게 하게 되죠. 그리고 짧은 패스를 하다가 볼을 잃으면 상대의 카운터 어택도 짧아지죠. 그럼 볼을 되찾아오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롱 패스를 하다가 잘리면 우리 선수들 간의 갭이 너무 커서 컨트롤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역습 당할 거를 생각해서 짧은 패스를 하라는 거야. 근데 펩의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홀란드의 장점을 살리려면 더 시원시원하고 직선적인 축구를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리고 그게 얼마 전에 아스날전처럼 또 잘 먹힌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런 축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굉장히 오픈된 상태로 여기서 찬스 한번 났다가 반대편에서 찬스 한번 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경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점을 드랍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앙리의 조언. 자, 아스날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가 요즘 방송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방송에서 홀란드한테 아주 유익한 조언을 건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앙리가 선수 시절에 동료들이 자기한테 패스를 안 주면 막 짜증내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앙리한테 물어봤대. 만약 동료들이 너에게 패스하지 않는다면 넌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 베르캄프가 너한테 패스하는 것처럼 듐베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듣고 앙리가 생각을 해봤대요. 오케이, 베르캄프는 패싱력이 지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다 찔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 피레스는? 걔는 2대1 패스 짧게 주고받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더 접근해줘야겠네. 그리고 듐베리는 측면 따라서 직선적으로 드리블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듐베리가 나를 못 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앙리가 홀란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볼을 잡은 동료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홀란드 입장에서는 덕배가 볼을 잡으면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베실바가 잡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원투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앙리 말에 따르면 지금의 홀란드는 누가 볼을 잡든 똑같은 뒷공간 움직임 그것만 하는
하는 것 같대요. 근데 그거는 팀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아 이거 통찰 지리지 않아? 그럼에도 홀란드가 줄 수 있는 것. 자, 홀란드가 패배 축구 철학에 좀 안 맞는 점은 있을 수 있어도 넘버 9으로서 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전방 압박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뒷공간 공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폴스9 쓸 때랑 다르게 상대 센터백이랑 헤더 경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홀란드가 헤더를 못 따더라도 상대 센터백이 제대로 헤더하지 못하게끔 방해해서 볼을 뒤로 흐르게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아스날전 덕배의 선제골 있죠? 토미야스가 백패스 실수했던 거. 그것도 보면 그 전 장면에 홀란드가 살리바랑 경합해서 볼을 뒤로 흐르게 합니다. 그게 홀란드가 제공할 수 있는 위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홀란드는 빠르니까 볼이 뒤로 흐르면 지가 돌아서 뛸 수도 있어. 그것도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 결정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찬스 상황 때 무지성으로 슈팅만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동료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밀어주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결정력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지난 시즌에 뛰었던 폴스9들이 홀란드가 맞이한 찬스들을 딱 맞이했을 때 홀란드만큼 넣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헤더를 할 수 있죠. 맨시티의 경기당 크로스 횟수도 지난 시즌 16회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21.5회로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홀란드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홀란드 선수가 맨시티의 경기력에 방해가 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웃겨요. 골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자, 그런데 사실 공격수가 골은 잘 넣었는데 경기력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축구계에서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맨유에서 호날두가 그랬고, 옛날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두도 그랬고, 또 첼시의 드록바, 맨유에서의 바니스텔로이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펩은 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카멜레온 같이 변화무쌍한 팀이 되면 정말 무서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가끔 홀란드 믿고 시원하게 선수비 후역습 가자, 그러면 토트넘 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장담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Picture.